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고려의 사회사, 그리고 불교, 유교, 고려의 문화사까지 살펴볼 텐데요. 사회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대에 하게 되면은 세 개의 신분제가 있었어요. 귀평천 해가지고 세 개의 신분제가 있다가 이제 중세, 고려로 넘어오게 되면 네 개의 신분제가 됩니다. 귀중, 양천이 되죠. 해가지고 중인이라는 계층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고대하고 중세의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신분 상승이, 신분 이동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물론 뭐 내려가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위로 올라가는 그런 신분 이동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고대에 가게, 중세의 고려 시대에 가게 되면은 신분 이동이 제한적이지만 가능해진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귀족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왕족이나 공신, 그리고 5품 이상의 관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호무무 권신에서 각 시기별 주도 세력을 우리가 외웠었죠. 근데 귀족이 어떤 걸 통해서 생활을 유지했는가 한다면, 음서를 통해서 이제 세습을 하죠. 음서 범위가 고려는 굉장히 넓어요. 조선에 비해서. 아니면 이제 과전을 통해서 10분의 1을 받는다든지, 녹봉이라든지, 노비의 신공을 받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생활을 유지하게 됩니다. 한편 이제 우리가 노급하고 시급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전부터 있었죠. 시급하게 되면은 왕족이나 공신이 대상이 되고, 노급하게 되면은 귀족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노급이나 시급의 경우에는 토지뿐 아니라 딸린 노동력까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이거는 노급은 고려 초에 폐지가 돼서, 이제 고려에는 고려 초에 폐지가 됐으니까 노급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급의 경우에는 이제 조선 초까지 유지가 돼서 조선 초에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귀족이 이 정도다 한다면 중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중인, 새롭게 등장했죠. 중인의 경우에는 이제 특징이 직업에 관한 직역의 의무가 있고요. 직역을 세습하면 토지에 대한 수요권도 세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려시대에 중인이 새롭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중인의 명칭은 무엇이 있고, 각각의 그 명칭을 가진 중인들은 무슨 일을 하였는가, 이런 식으로 시험이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중앙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남반이라는 게 있어요. 남반은 이제 궁중 실무를 보는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리도 있죠. 이건 이제 중앙관청의 하급관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5품 이상은 귀족에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 중인이 되는 거예요. 한편 이제 서리 중에서 잔반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서리 중에서 말단을 이야기합니다. 이외에도 기술관 해가지고 의관이나 역관 같은 그런 관리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군반 해가지고 직업군인이죠. 직업군인 중에서 하급을 이야기합니다. 5품 이상이면 귀족이니까. 이렇게 중앙에 이런 존재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방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존의 호족을 성종 때 가게 되면은 향리 직제를 마련해가지고 향리로 편입을 시키는데요. 대표적인 게 향리가 있습니다. 향리의 경우에도 외역전을 지급받고 향리를 세습하고 이런 형태가 일반적이죠. 향리 중에는 우두머리인 호장, 호장 밑에는 부호장이 있고요. 이 밑에 이제 하급 향리가 있죠. 실무를 보는. 그래서 우리가 고려 중기에 오게 되면은 몬골귀족 사회, 거기서
과거제를 통해서 이런 호장이나 부호장의 자제들이 과거에 합격을 하면 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헌공도, 최충 같은 경우도 사학이 융성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동이 가능했다라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거죠. 향리의 자제가 과거를 봐서 귀족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또 이제 향리 말고 뭐가 있어요? 영리도 있죠. 지방에서 역을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인 이제 양인을 한번 살펴봐야죠. 양인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대표적인 게 백정이죠. 조선 백정과는 달리 고려 백정은 일반 농민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중인하게 되면은 직역의 의무가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직역의 의무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구격 해가지고 조세나 공납 여기에 의무가 있죠. 이제 조세하게 되면은 10분의 1세인데 이건 땅 소유를 하는 경우에만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작농이다. 자기 땅이 없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전의 경우에는 2분의 1을 병작 반수로 갖다 주게 되니까 이 정도에서 수확을 해서 2분의 1은 자기가 가지고 땅 주인에게 2분의 1을 주게 되죠. 땅 주인이 전체의 10분의 1, 그러니까 이게 10분의 5니까 10분의 1을 내고 남은 이제 10분의 4는 자기가 가지는 거죠. 이걸 땅 주인이 내는 거예요. 이건 땅 주인이 가지는 거. 소작농은 2분의 1을 땅 주인에게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의 경우는 땅을 가진 인물이, 땅을 가진 존재가 하는 거다라는 게 있고요. 그 밖에 이제 향소 부곡이 나오죠. 여기 이제 부담이 가중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차별대우를 받죠. 향소 부곡 하게 되면 우리가 향하고 부곡은 이 전부터 존재를 했어요. 고려에서 등장을 한다 하면은 소예요, 소. 향하고 부곡은 전부터 존재를 했고 여기서 하는 건 뭔가 한다면 농업입니다, 여기는. 소에서는 수공업이나 광업 같은 게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죠. 그래서 금, 철, 이라든지 차, 생강 그런 것들은 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사에서 수공업을 할 때도 소수공업이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그래서 부담이 가중되고 어떤 차별 대우가 있는가 하면은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습니다. 이제 과거응시와 관련을 해서 우리가 문무, 잡승 이렇게 하는데 고려는 묵과가 없고 묵과, 잡과, 승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문과, 잡과, 승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문과에 실질적으로 응시를 하는 건 법제적으로는 중인 이상이면 가능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호장과 부호장의 자제 이상만 문과를 응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족도 문과를 당연히 응시합니다. 우리가 최충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문헌공도를 세운 최충, 해동공작 최충의 경우에 귀족의 경우에도 과거를 통하지 않으면 지공거라는 학술 관련 직책에는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최충을 생각해 보면 지공거를 역임했다가 문화시중을 했다 나와서 이제 사학을 세운 거죠. 그걸 생각하면 지방 향리, 중인 중에서는 상층 향리부터 시작을 해서 귀족들이 과거에 응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과 응시를 했다 한다면 이쪽이죠. 근데 향소 부곡민들은 어떻게 배웠어요? 실질적으로는 과거 응시를 금지를 시키죠. 움직이지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과거도 못 보고 부담만 가중이 되니까 망이 망소의 난, 그리고 공주 명학소난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한편 이제 양인 중에 가장 천대받는 양인이 있습니다. 이건 허척 해가지고 도살업이나 아니 진척해서 뱃사공이죠. 아니 체인 해가지고 광대나 이런 존재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신랑역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들이 이제 신랑역천이 된 건데 이거는 이제 학설이 조금 나눠지는 부분입니다.
의견이 좀 분분한 부분인데, 고려시대부터 이들을 신랑역천으로 부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 가지고 학설이 좀 나눠져요. 근데 일반적으로 신랑역천이라는 거는 조선시대 들어와서 이후에 이제 뭐 칠반역천도 그러고 이들을 묶어서 신랑역천이라는 용어로 쓴 걸로 좀 보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지금 고려이기 때문에 신랑역천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이게 이제 이유가 또 있는데, 여기는 이제 호적이 없어요. 호적이 없다 보니까 역우무도 없습니다. 이들까지는 지금 굉장히 부담이 있고, 여기는 부담이 가중되어 있죠. 이 없는 거를 이제 조선에 들어가게 되면 신분제가 두 개가 되죠. 법제적으로는 양천제 해가지고 양인으로 편입을 시키면서 역을 부과를 해야 국가 재정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여기 부과된 이후에 여기만 신랑역천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이들 하는 일 다 보면 이들이 이제 나중에 조선시대 가면 신랑역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이 조금 분분한 부분인데, 쓰지 말자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인,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천민이 있죠. 천민 하게 되면 이제 노비인데, 거래 대상도 되고, 재산도 되고, 이건데, 크게 나눠보자면, 이제 공노비와 산노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내는 곳이 어딘가, 같이 살면서 지내는가, 아니면 밖에 따로 지내는가에 따라서, 공노비든 산노비든 밖에 따로 지낸다 하면 외거노비라고 해요. 이제 같이 있는 경우가 용어가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이병노비 해가지고 공노비 하면 역자가 들어가죠. 산노비 하게 되면 솔거노비라고 해서 거자가 들어갑니다. 이건 뭐 쉽죠. 역자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 외거노비의 경우에는 이제 신공을 바치고, 여기는 이제 같이 살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죠. 이병노비의 경우에는 이제 60세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제 노비와 관련을 해가지고 제도적인 그런 게 마련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크게 해가지고 천자수모 해가지고 정종 때 마련이 되고, 이렇게 마련이 됩니다. 그 이제 천자수모라고 하는 거는 그 결정하는 소유권을 결정하는 측면의 용어고요. 일천즉천이라는 거는 신분 결정의 측면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둘 중에 한 명만 노비여도 노비다. 노비라는 신분이 결정이 된 거죠. 일천즉천 하면 노비 숫자를 늘리는데 유리하겠죠. 그러면 여기는 어머니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노비로 결정이 됐다면 그 노비는 어머니 소유에 들어간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자수모하고 일천즉천 정도만 고려시대에는 외워주시면 됩니다. 한편 이제 우리가 또 풍속을 한번 살펴봐야죠. 고려시대 풍속 하게 되면은 가장 잘 나오는 건 이제 연등회하고 활간회죠. 여기는 이제 음력 1월이고 여기는 이제 음력 11월입니다. 연등회의 경우에는 성종 때 최승료의 시무 28조가 나오면서 고려 초에는 두 개 다 장려가 되다가 최승료의 시무 28조 때 유교적 정치 이념이 강조가 되면서 성종 때 폐지를 했다가 거란의 2차 침입, 3차 침입이 일어난 현종 때 가게 되면은 다시 부활을 하죠. 한편 잘못 썼습니다. 활관회가 성종 때 폐지가 됐다가 현종 때 부활이 되죠. 연등회에는 고려 전반에 걸쳐서 폐지된 적이 없죠. 이렇게 되는데 한편 연등회하고 활관회의 가장 큰 차이를 본다 한다면
여기는 불교만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불교에다가 뭐 도교라든지 아니면 뭐 토속신앙 그게 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굉장히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외국의 사신들도 와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국제 무역의 측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성종 때 폐지를 하면서 토속신앙이 들어갔는데 폐지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세워요? 원구단 내지 우리가 황구단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유교식 하늘제사 아니면 사직단 해가지고 여기는 토지의 신이죠. 지신, 오곡신 이런 것들을 이제 성종 때 폐지를 하면서 이쪽 역할을 했었는데 이걸 폐지를 해버리니까 세우게 됩니다. 그럼 이제 불교와 관련을 해가지고 매향이란 게 있어요. 향도죠, 향도. 향도란 게 있어요. 향도하게 되면은 이제 불교에서 바닷가에다 바다 모래를 파고 향나무를 심는 매향의 풍속이 있었는데 향나무를 이렇게 그냥 기둥을 길게 파서 모래를 파고 이대로 심는 거예요. 이렇게 똑바로 위로 심는 게 아니라 향나무를 높게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그 주도를 누가 했는가 하면은 여기 호장이 하죠. 호장이 주도를 하게 되고 처음에는 이제 불교식 행사였습니다. 불교 행사가 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후에는 농민 공동체 집단으로 발전을 하게 돼서 이제 조선에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뭐 풍속에 가장 잘 나오는 거는 또 여성의 지위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남존여비 같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거는 16세기에 성리학적 사회 질서가 조선에서 이제 막 강조가 되면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조선 후기 정도 가야 남존여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가 남성하고 거의 동등했죠. 뭐 정치나 군사 그런 데 참여하지는 않지만 어떤 측면에서 동등했는가 한다면 여자도 호주가 가능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을 때 남편이 여자 호적에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 호적에 입적하는 경우도 있고 결혼 후에도 독립재산을 유지를 합니다. 뭐 이런 거 외에도 뭐 남편 사망 시 재산 분배를 조선에서는 뭐 장자가 했다 한다면 여기서 이제 처가하죠. 처가 재산을 분배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호적에서 남녀 차별 없이 연령 순으로 기재를 한다든지 또 재가도 자유로워요. 뭐 재가녀에 차별이 없다든지 고려시대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원래 이제 일부 일처제가 원칙이죠. 고려시대 하게 되고 근친혼이 굉장히 성행을 하다가 원간섭기에 들어와서 재상지정을 발표한 이후에는 점차 감소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성과 관련을 해가지고 원간섭기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원간섭기에 가게 되면 이제 결혼도감을 설치를 하죠. 그래가지고 공여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13세가 되기 전에 미리 결혼을 시키는 조혼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조혼하고 엮어가지고 예서제라고 해가지고 어린 신랑을 딸을 뺏기기 싫으니까 어린 신랑을 처가에서 데려다가 기르는 거예요. 처가에서 어린 신랑을 데려다 기르는 예서제가 유행을 했습니다. 이제 원간섭기에는 또 풍속에 들어가게 되면 몽골풍이 유행을 하죠. 뭐 변발이나 호복도 있고
음식에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소주, 만두 같은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이게 뭐 몽골에서는 또 고려의 생활 풍속이 음식이나 의복 같은 게 유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려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고려의 음식이나 생활 풍속. 뭐 이 정도가 있게 되고요. 풍속 이외에 뭐 이 정도 보게 되고, 이제 중요한 거가 이제 불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칠판 지우고 불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지워봤는데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고려의 불교 사상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교종하게 되면 오교라고 해가지고 뭐 열반종, 계율종, 법성종, 화엄종, 법상종이 이렇게 있게 되고요. 반면 이제 선종은 신라 하대에 들어와서 구산이 되겠죠. 신라 하대가 아니라 이제 중기 이후에 들어와서 하대에 유행을 한 게 선종이겠죠. 이 중에서 이제 의상의 화엄종 그리고 진표의 법상종이 고려로 이렇게 이어지게 돼서 교종의 주요 흐름을 가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화엄종이겠죠. 귀족이나 뭐 왕실 그쪽이 되면 화엄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교종과 선종의 흐름이 고려시대에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를, 교종과 선종을 각각의 흐름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텐데요. 태조부터 한번 들어가 본다면, 태조 때는 뭐 흥국사 등 10개 사찰을 지었다 라든지 뭐 연등회나 활관회가 중요시 되었다 정도 내용이 있겠습니다. 광종부터가 좀 중요하죠. 광종 때 가게 되면 뭐 승과를 실시했다라든지 왕사나 국사 제도가 실시가 되죠. 이제 광종 때 가게 되면은 교종과 선종과 관련해서 승려들의 이름과 그들의 업적이 나오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균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위쪽에 지금 교종을 적었죠. 아래쪽에 선종을 적고, 위쪽에는 교종의 흐름을 쭉 적으면서 갈 테고요. 아래쪽은 선종의 흐름을 쭉 적으면서 나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균여하게 되면은 당연히 교종 쪽이고요. 맨 처음에 화엄종이 당시에 이제 막 분열을 하고 있으니까 화엄종을 합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국악의 후손으로서 남학을 흡수를 한다라고 해서 화엄종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성상융회다 해가지고 교종 내에서 화엄종을 이제 통합을 했으니까 화엄종을 중심으로 법상종을 통합하려는 이런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 이후에 이제 교종을, 화엄종을 지금 통합을 했고 교종을 이렇게 합쳐놨으면 그걸 이제 확대를 하는데요. 이제 성속무예라는 개념으로 고현시본가를 지어요. 이제 불교 향가인데 이걸 불교 향가를 이제 지어가지고 부르게 함으로써 대중화를 시키는 거죠. 불교 대중화 노력까지가 균여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균여 이후에 이제 뭐 의통이나 재관 이런 승려들이 나오는데요. 의통이나 재관까지도 다 교종 승려입니다. 당시 이제 중국에 송나라에 천태학이 유행을 해요. 천태학이 유행을 하니까 천태학을 배워라 해가지고 송으로 보내죠. 의통과 재관을 송으로 보냈는데 이 둘 다 귀국은 안 해요. 귀국은 안 하고, 이제 귀국하는 거는 고려 중기 가면은 우리가 의천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의천이 이제 이걸 배워와서 해동 천태종을 만드는 겁니다. 처음으로. 처음에 이제 귀국은 안 했지만 보낸 승려다 하면 의통과 재관이 있게 되고요. 이들의 업적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귀국을 안 하고 중국에서 이제 천태학을 막 설파하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통은 중국 천태종의 13대 교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천태학 입문서인
재관은 천태학 입문서인 천태사교회를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이제 이게 13대 교조라고 했는데 이게 16대로도 나옵니다. 시험에는 이제 13대로 전에 나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13대로 적었는데 16대, 13대 뭐 둘 다 주장이 되고 있어요. 나온다 그러면 13대로 나왔었기 때문에 13대로 우리는 외우고 책에도 그렇게 제가 정리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균여나 의통이나 재관 이쪽은 이제 광종 때 이루어진 교종에 대한 그런 노력이 될 테고요. 한편 이제 선종과 관련을 해가지고 해거라는 인물을 또 중국에 파견을 하게 되죠. 귀국을 하죠. 그래서 뭘 수입해 와요? 법안종을 수입해 옵니다. 지금 선종 계열이죠. 법안종은. 해가지고 선종의 통합 노력을 보여줍니다. 특징을 이렇게 보자면 지금 고려 초에 들어가는데 교종 각각과 선종 각각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고려 초에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이후에는 뭐 성종 때 가게 되면 최석노의 시무 28조가 올라오면서 불교가 잠시 연동회나 팔관회 등에서 뭐 연동회가 축소가 되고 팔관회가 폐지가 되는 등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중기에 들어오게 돼서 운벌 귀족 사회가 되죠. 운벌 귀족 사회가 되는 중기 운벌 귀족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운벌 귀족 하게 되면 뭐 규종이겠어요? 선종이겠어요? 당연히 규종이겠죠. 중심이 되는 거는 역시 화엄종일 테고 화엄종 중심의 교종을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이제 의천이죠. 의천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문종의 아들이죠. 문종의 아들이고 처음에 흥왕사에서 교종 통합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가게 되면 의통과 광종 때 의통과 재관이 송에 가서 귀국을 하지 않았잖아요. 의천은 귀국을 하죠. 송에서 천태학을 배워와서 귀국을 해서 여기에 뭘 붙입니까? 원효의 화정사상을 붙여서 천태종을 개창을 합니다. 우리의 천태종이죠. 그러니까 앞에 뭐가 붙어요? 해동 천태종. 그래서 해동 천태종이라는 거는 의천이 중국에 가서 천태학을 배워와서 우리 거를 붙여서 만든 우리만의 특징이 들어간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천태종 하게 되면 가장 큰 게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했다는 거죠. 이 외에도 이제 천태종과 관련된 거는 교관겸수라든지 내외겸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관겸수 하게 되면은 뭐 이론과 실천을 같이 한다. 내외겸전. 내 하게 되면은 선종, 외 하게 되면은 교종 해가지고 선종과 교종을 같이 중요시 한다라는 건데요. 이 단어로 교관겸수, 내외겸전 하게 되면은 키워드로서 의천을 말하는 거고 천태종이구나. 이거를 영어 단어 외우듯이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종하고 선종을 둘 다 중시한다 하는데 뒤에서도 이제 둘 다 중시하는 같은 내용의 것들이 단어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의천 때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게 되는 교선의 통합 시도 노력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한계가 있다면 좀 억지 통합이었기 때문에 의천 사후에는 교단은 다시 분열하게 됩니다. 한편 이제 의천하고 우리가 엮어가지고 고려 중기 하게 되면은 의천의 업적과 엮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숙종 때 의천의 건의로 주전도감이 설치가 되어서 화폐들이 주저가 되었다. 이게 하나가 있고, 처음에 교종 중심의 통합 노력을 할 때, 이후에 이제 송에서 천태학을 배워와서 천태종을 만들면서 한 게 국정사예요. 절로 치면. 그래서 절 이름이 이제 두 개가 중요합니다. 이후에가 이제 국정사. 국정사가 뭐 더 중요하겠죠. 근데 이 흥왕사 있을 때, 흥왕사에서 고려, 송, 요의 주석서를 모아서 뭘 만들어요? 신편제종, 교장, 흉록을 만들죠. 이걸 만들어가지고 나온 게 뭡니까? 교장이죠. 촉장령. 우리가 몽골 2차 침입 때 불탄 이 교장을 만듭니다. 해서 의천하고 관련해서는 주전도감하고 이제 교장을 만들었다라는 것까지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중기까지의 흐름인데요. 의천 때 이렇게 교선의 통합 노력을 했지만 억지 통합이었기 때문에 의천 사후에 교단이 재분열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해서 이후에 또 교선이 나눠진 상태로 남게 되죠. 그게 언제 또 통합 노력이 일어납니까? 무신기로 넘어가 보죠. 무신기 때 통합 노력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무신기 때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규녀가 절로 치면 이제 규법사를 창건을 했어요. 규법사 하게 되면 이제 교종이죠, 당연히. 무신기 초에 규법사 승려의 난이 일어나게 되죠. 교종 승려들이 난을 일으키니까 이 영향으로 이제 교종은 후원을 못 받게 되고 무신기에는 선종 중심의 후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선종은 억지로 흡수가 되었지만 다시 의천사후 교단이 재분열했기 때문에 분열이 되다가 무신기 때 가게 되면 교종이 규법사에 단 이후에 후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선종을 중심으로 부흥이 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인물이 또 나오죠. 진울이 나옵니다. 진울하고 이제 의천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진울이 만든 거는 조계종이죠. 그래서 지금 해동 천태종이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했다라고 한다면 조계종에서는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동 천태종에서 교관 겸수나 내외 겸전이 키워드였다라고 한다면 교선을 병행하자라는 정해쌍수나 도노점수. 도노는 뭐예요? 갑자기 깨닫는 거예요. 선종같이 뭐 공부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갑자기 깨달았으면 점차 계속 수행을 해야 된다 해서 이 두 개도 뭐 교선의 일치, 교선을 같이 가지고 가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단어 교관겸수와 내외겸전 해동 천태종에서는 그리고 조계종에서는 정해쌍수와 도노점수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절 이름이 여기는 국정사였다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송광산의 길상사죠. 길상사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송광사로 부르거나 아니면 이제 수선사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우리가 송광사로 부르거나 마지막에 이제 수선사로 부르는데 이 다 같은 거예요. 길상사가 송광사 그리고 이후에 수선사 이렇게 같이 불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절 이름을 이렇게 묶어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합니까? 수선사 결사 운동을 하죠. 불교의 잘못된 것에 대해 가지고 승려는 뭐 불경이나 경, 뭐 노동에 힘쓰자. 그래서 사료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뭐 하루는 공부하는 사람 10여인과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료가 매우 잘 나오는데 키워드는 아무래도 노동이 되겠죠. 노동. 불공이라고 써야겠죠. 불공. 라고 했습니다. 해서 이제 진울이 있게 되면은 진울의 제자 누가 있습니까? 해심이 있죠. 지금 뭐 진울이든 해심이든 최씨 무신정권의 후원을 받은 그런 선종이 용성을 하면서 자 아래쪽에 적었죠. 선종의 흐름을 계속 잡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다가 억지로 흡수가 됐다가 무신기에는 막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진울의 수선사 결사운동 절 이름 수선사 송광사 길상사를 기억하자라고 했고요. 해심하게 되면은 이제 진울의 제자예요.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유불일치설을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후에 이제 성리학이 들어오는데 좀 바탕 배경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한편 이제 강화도에 선원사를 짓죠. 선원사라는 거는 이제 수선사의 분사예요. 이게 이제 본사가 있으면 분사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뭐 효우라든가 그런 인물들이 뭐 최항 그런 인물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선종을 중심으로 한 통합운동 여기도 이제 교종과 선종을 합치려는 그런 노력이잖아요. 이런 게 일어났다 한다면 뭐 교종은 아무것도 없는가 하면은 요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새는 이제 여기 천태종이죠. 천태종 승려예요 원래. 원래 이제 천태종 승려로서 이제 교종 쪽의 흐름이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뭐 최후 때 가게 되면 선종을 중심으로 무신기에 후원이 됐는데 뭐 교종은 아예 안 되고 했느냐 한다면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가 교종 쪽에서 천태종 승려였던 요새가 뭘 하게 됩니까? 백년결사 운동을 하죠. 백년결사 하게 되니까 절 이름은 백년사입니다. 여기 이제 기존에 강진의 만덕사가 되겠죠. 여기 이제 법화신앙이라고 해가지고 키워드 여기는 이제 노동이 키워드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참회가 키워드예요. 참회를 중시하게 되고 보현 도량을 개설했다라고 하는데 보현 도량이라는 건 뭐냐면 백년사 안에다 개설한 일종의 수행 장소입니다. 수행 장소를 개설했다. 참여하는 곳으로. 그래서 요새까지를 공부해 주면은 교종과 선종, 무신기의 교종과 선종에 대한 흐름의 중요한 내용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간섭기가 나오죠. 원간섭기 하게 되면은 개경환도를 하고 이후에 그러면 이쪽이 다 좀 무너졌겠죠. 그 다음에 또 교종이 살아나겠죠. 원간섭기 하게 되면은 본문세족을 중심으로 올라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쪽 선종 쪽은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데 나오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쪽에서 지금 수선사 결사 운동을 하잖아요. 이게 쇠퇴를 했다. 수선사 결사 운동의 쇠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백년 결사 운동 당연히 쇠퇴를 하죠. 여기도 쇠퇴를 하게 되는데 이쪽에 이제 절 하면 백년사가 있잖아요.
교종계열. 백년사가 변질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묘련사가 되죠. 왕실에서 받아들인 불교의 타락과 변질로서 이제 왕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묘련사로 변질이 되게 되고요. 원간섭기 이후에 고려 말에 오게 되면 이건 이제 그대로 변질된 채로 이어져 나간다라고 할 수 있죠. 고려 말에 이제 오게 되면은 선종 중에서 이제 인물이 한 명 마지막으로 보우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한편 이제 보우라는 인물이 조선 가면 또 나와요. 또 나오기 때문에 보우 1번 이렇게 할까요? 보우가 2번 나온다는 거. 그래서 보우 하면 보우 여기가 아닌데 하지 말자는 거. 보우 하게 되면은 이제 선종 해가지고 원에서 임재종을 들여옵니다. 보우 하게 되면 국민왕 때 왕사나 국사를 지내고 이후에 선종 개혁을 위해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효과가 있었는가 하면은 별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하고 조선 선종에 영향을 주었다. 라는 이 정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마교 이렇게 해서 교종과 선종을 우리가 나눠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특히나 교종 선종을 가장 크게 고려 초에는 교종과 선종이 각각 이렇게 흘러갔고 중기에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이 흡수가 되려는 이런 억지 통합 노력이 있다가 무신기에는 다시 선종을 중심으로 이런 흐름이 나타나게 이게 주요 흐름이 되겠죠. 이런 흐름과 교종에서는 요새가 있다가 이 뒤에는 별로 그렇게 공부할 게 없죠.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교종과 선종을 중점적으로 외워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쪽하고 이쪽을 비교하는 문제, 의천과 진호를 비교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생각되네요. 제 칠판을 재고 이제 성리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칠판을 재어봤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고려의 유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학하게 되면 맨 처음에 이제 태조 때 신라 말에 육두품 출신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최언유나 최지모, 최응 이런 인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성종 때 가게 되면 누가 등장합니까? 최성로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후에도 김심원 같은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최성로죠. 그래서 시무 28조를 바쳐가지고 그게 정치에 반영이 되면서 이 이후에는 정치 부분에는 유교적 정치 이념이 그리고 나머지는 불교가 지배해서 유불 융합의 사회가 고려에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제 성종 때 가게 되면 교육기관도 있죠.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국자감이 있죠. 국자감은 뭘로 나눠 볼 수 있습니까? 유학부 그리고 기술학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학부에는 국자학이란 게 있고 태학, 사문학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요. 국자학이라는 건 이제 유교 경전 그리고 태학 이렇게 하면은 정치나 역사 그리고 사문학 하게 되면은 시와 글이죠. 그런 거를 가르치는 걸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었는데 3품 이상이 국자학에 들어가고 5품 이상의 자재들이 태학에 그리고 7품 이상의 자재들이 사문학에 들어간다라고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적어도 7품 이상의 자재들만 유학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나머지 8품 이하는 어떻게 되는가? 기술학부에 들어갑니다. 주의할 거는 여기서
평민 자제도 들어가요. 평민도 이제 국자감에 다닐 수 있는 거죠. 기술학부로. 그래서 어떤 과목들이 있습니까? 뭐 유락, 법률 같은 걸 배우는 유락, 그다음에 이제 서학. 서학하게 되면 뭐 조선의 서학하고는 당연히 다르죠. 여기선 글씨 쓰는 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학해서 산수 같은 거죠. 수학. 이렇게 돼서 중앙교육기관이 구성이 되고요. 지방에는 이제 향교가 있습니다. 향교는 뭐 경학박사, 의학박사를 파견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대상은 평민 자제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에 유학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게 한다면, 초기의 유학은 당연히 진취적인 성격을 띠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하고 이제 비슷하게 가는 거죠. 뭐 이제 고려 중기를 한번 살펴보자 한다면, 문벌 귀족이죠. 문벌 귀족이 중심이 됩니다. 중기에는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최충. 우리가 뭐 해동공자다라고 부르는 최충인데, 최충의 유학을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훈구학적 유학에 철학적 경향을 불어넣었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최충이 은퇴를 하고 뭘 만들었어요? 구제학당을 만들죠. 구제학당 해가지고 문헌공도라고 부릅니다. 9개 과목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구제학당 및 땡땡땡에서 모두 12개의 사학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학이 용성을 하게 되는 거죠. 유교 교육에 있어가지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관학 진흥책이 또 나오게 되죠. 이건 이제 우리가 정치사를 공부할 때 계속 끼어서 했던 것 같은데, 숙종 때 하게 되면은 뭐 서적포를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종 때 칠제를 설치한다든지, 뭐 양형고, 뭐 청형각, 고문각, 이런 것들을 설치함으로써 이제 관학을 사학의 융성에 대비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인종 때는 뭐가 있어요? 경사 육학으로 정비를 하죠. 지금 칠제를 설치했다는 것은 7개의 전문 강좌를 사학 12도, 뭐 최충 같은 구제학당의 경우는 9개 강좌를 만든 건데, 7개 강좌를 이제 관학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육학이 됐으니까 하나를 뺀 거죠. 무예제 혹은 뭐 강예제라고도 하는데, 무예제를 빼고 육학으로 이렇게 정비를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중기에 이제 교육과 관련된 사학과 관학, 사학이 융성을 한 거는 이제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지방의 호족이나 호족 중에서 뭐 호장과 부호장의 자제들은 문벌 귀족의 중앙의 귀족으로 편입될 수 있기 때문에 사학이 융성이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사학이 융성이 되니까 그의 반작용으로 이제 관학 진흥책들이 시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과 연결을 해가지고 이것도 고려 중기에 일어났지만, 우리가 문벌 귀족의 성향을 보게 되면 뒤로 갈수록 보수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성이 증가가 하게 되고, 우리가 12세기 때 여진이 금을 만들죠. 만들어가지고 이제 송과 힘을 합쳐가지고 거란족인 요를 몰아대고, 그 이후에 이제 금이 송도 밀어가지고 남송이 되죠. 그리고 고려에 뭐를 요구를 합니까? 군신관계를 요구를 하니까 이자겸의 난에서 이제 이자겸이 실권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금의 군신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죠.
해가지고 문벌귀죽의 보수성이 그대로 유학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뭐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굉장히 최고의 역사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시하는데, 삼국사기도 기본적 성격은 보수성이에요. 김부식 자체가 개경파고 문벌귀족이죠. 그래서 고려 중기는 유학도 마찬가지로 보수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이후에 이걸 너무 붙여서 적었는데, 이 이후에 이제 어떤 시기가 옵니까? 무신기가 오죠. 무신기를 이제 좁게 적은 이유는, 무신기에는 이제 유학 교육 자체가 굉장히 침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인노나 아니 이규보 이런 최씨 정권에서 등용이 됐었던 일부 소수의 문인을 제외하고는 유학 자체가 이렇게 침체가 되는데요. 우리가 한편 무신기 하게 되면 규법사 승려의난이 일어나죠. 그래서 교종 승려의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규법사가 교종 종파에 절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선종을 후원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울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진울이 뭘 만들어요? 조계종을 만들죠. 진울의 조계종 하게 되면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한 거죠. 근데 선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인간의 마음속 심성을 중요시한다라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내적인 것, 인간의 심성이다 하면은 이거는 교종하게 되면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글도 많고 경전도 많고, 그런데 선종하게 되면은 수행을 해서도 깨달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인간의 심성을 대상으로 한다 하면은 선종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진울 이후에 진울을 이은 누가 있습니까? 해심이 있죠. 해심이 있게 되는데, 진울과 해심을 말하는 거는 해심에서 유불일치설이 나오죠. 이게 불교인데, 지금 유교 공부를 할 때 접고 넘어가는 이유는 이 이후에 이제 송이 남송으로 밀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자가 나와요. 주희죠. 주희가 주자인데, 주자가 뭘 만듭니까? 성리학을 만들죠. 그래서 이 이후에 원간섭기에 오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제 성리학이 들어와가지고 여러 인물들을 거쳐서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성리학이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라는 거는 우리가 무신기 때 진울의 조계종부터 쭉 이어져 간 해심의 유불일치설까지 이쪽 무신기 때 선종을 후원을 했기 때문에 발달된 이쪽이 성리학 수용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성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심성, 그리고 굉장히 크게 가는데 우주의 원리 이런 것들을 학문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심성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이 선종 중심의 교종을 통합할 때 이 선종 중심, 그리고 해심에서 유불일치설 이런 것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위의 성리학이 이제 이쪽에서 나왔다가 우리나라에서 이때 토대가 만들어지고 들어온 거는 원간섭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리학에 잠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도 이제 관학진흥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좀 나타나게 되죠. 충렬왕 때 서막전이라든지 국학을 국자감을 국학으로 기칭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경삭 교수도감을 만든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 부분은 좀 다르게 나온 책들이 많아요. 제가 뭐 한국사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중앙교육기관 이름이 굉장히 많이 바뀌죠. 많이 바뀌는데, 이렇게 제 책같이 나온 책들도 있고, 다르게 나온 책들도 있습니다. 제 책은 이제 7차 국정교과서에 따랐는데, 인터넷 같은 데도 뒤져보시면 막 다르게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 굉장히 많이 바뀌죠. 근데 국정교과서에 나온 대로 외우고 가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충렬학 때는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요. 이 이후에 이제 한번 성리학에 대해서 공민왕도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갈까요? 이 이후에 나오는 건 맞는데, 이제 관학지능으로 되니까. 공민왕 때는 성균관을 순수 유교 교육기관으로 개편을 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술학부를 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국자음이 됐다, 국학이 됐다, 뭐 일시적으로 성균관을 했다가 안 했다가 성균관이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 중앙교육기관의 명칭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는데, 그 많이 바뀌는 거를 이게 딱 정해져 있으면은 외우겠는데, 이게 책마다 다르게 쓰인 부분이 있고, 그 부분들이 아직 좀 통일적이지 않기 때문에 따로 외우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정리는 뭐 책 맨 뒤 정도나 이렇게 정리할 그거밖에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관학지능책이 공인학까지 해서 나오게 되고요. 한편 이제 성리학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리학 하게 되면은 안양이 최초죠. 충렬왕 때 안양이 원해서 주자전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전해줍니까? 백의정한테 전해주게 되는데, 백의정은 또 원해서 가래를 가지고 오게 되죠. 누구에게 전해줘요? 뭐 이재현이나 박충자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한편 우리가 이제 이재현 하게 되면 원나라에 망원당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망원당을 이제 주의하자고 했어요. 망원당은 원나라 영경에 설치를 한 건데, 우리가 충선왕이 있고 그 다음에 충숙왕이 있죠. 그래서 망원당이라는 거는 충선왕이 설치를 한 건 맞는데, 왕일 때 한 게 아니라 충선왕이 충숙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충선왕이 물러난 상태에서 원나라 영경에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했냐 그러면 충선왕이죠. 어느 때 했냐 그러면 충숙왕 때 충선왕이 한 거죠. 그래서 이재현이 이제 원나라 영경에 설치된 망원당에서 뭐 원나라의 조맹무등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서 성리학이 심화가 되게 되는 거죠. 이색과 같은 인물이나 정도전 같은 인물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게 됩니다. 누가 있어요? 이색 말고 뭐 정몽주도 있고 정도전, 뭐 조준 이렇게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진사대부죠. 이색, 정몽준, 뭐 신진사대부까지를 다 적어보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온건파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급진파죠. 하게 돼서 뭐 안양, 백의정, 이재영과 박충자 이렇게 인물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초니까 안양이 좀 중요하게 최초로 소개를 했다 하기 때문에 안양이 뭐 좀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오게 되면은 고려 말이죠. 국민왕이 속하는 시기. 이렇게 해서 성리학이 이대로 조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편 이제 칠판을 다 지우고 우리가 역사서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칠판을 주어봤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고려의 역사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의 역사서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역사 서술 방식은 우리 교재 4페이지에 정리해 놨습니다. 고려 초부터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정치사하고 최대한 연관해서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성향을 정치사에 맞게 분류를 해서 외우면 좋습니다. 그래서 고려 초 하게 되면 이제 진취적이죠. 그리고 고구려 개성의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맨 처음에 써진 게 뭐가 있겠어요? 조선시대엔 조선왕조 실록이 있다라고 한다면 왕조실록은 고려 때부터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왕조 실록이 고려 초부터 편찬이 되고요. 이 이외에 이제 7대 실록이라는 게 있죠. 7대 실록 하게 되면 태해정, 환경, 성목, 다음에 현종이죠.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이 있게 돼가지고 사관들의 자료가 소실이 되니까 그때 7대 실록을 편찬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려왕조 실록이든 7대 실록이든 1592년에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모두 소실이 되죠. 그래서 현존하는 최고의 역사서다 한다면 삼국사기가 되죠. 고려 이제 중기가 돼요. 중기하게 되면은 문벌 귀족이 중심 세력이었던 시기고, 문벌 귀족 하게 되면 보수성을 묶어서 외우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종 때 김부식이 편찬을 하게 되는데, 한편 이제 잠깐 중요도는 좀 떨어지지만 우리가 고금록이라는 저서가 있어요. 이 문종 때 박인양이라는 인물이 쓴 건데, 이제 이 시험에는 이제 드물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이 성격은 이제 이대로 가지고 와요. 진취적, 그다음에 고구려 개성의식. 우리가 이런 걸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초기, 중기, 원간섭기, 무신기, 원간섭기 이런 식으로 딱 나눈다고 해서 대부분은 맞지만 이런 식으로 초기에 이 성향을 가진 역사서가 아예 없는가? 그냥 쓰면 있어요. 역사적으로 존재하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는 대표적인 역사서가 중기에는 삼국사기이기 때문에 암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를 하면서 어떤 역사서가 어떤 시기에 속하는가를 전체적으로 역사서가 어디에 속하는가를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중기하면 이 성향 딱 외우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건가? 당연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는 중기에서 대표적으로 삼국사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라 개성의식이죠. 중요한 게 뭐예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했다라고 해가지고 단군 신화 같은 걸 삭제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는 싫지 않겠다라는 거죠. 삼국사기가 이제 명호로 쓴 건데 뭘 참조했습니까? 현존하지는 않지만 구삼국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역시 현존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오랜 역사서 고기라는 게 있다고 해요. 고기라는 우리 역사서를 참조를 해가지고 편찬을 했습니다. 이제 삼국사기 김부식 하게 되면 개경파 문벌 귀족이죠. 그래서 묘청의 난을 진압을 한 이후에 쓴 거예요. 이 순서 묻는 문제가 묘청의 난과 엮어가지고 삼국사기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묘청의 난을 수업할 때도 삼국사기까지를 연결해서 했죠. 진압을 한 이후에 삼국사기를 지었다. 이제 삼국사기 하게 되면 충렬왕 때 이련의 삼국유사하고 연관을 해가지고 시기를 나누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시기는 제가 삼국유사를 하면서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기 이후에는 이제 어떤 시기예요? 무신기가 오죠. 무신기는 동명왕편 이나 회동고승전이 있죠.
이렇게 있게 되는데, 무신기에도 진추적입니다. 진추적 역사서, 그리고 고구려 계승의식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동명왕편은 이제 이규보가 지었죠. 무신기에는 문신이 별로 없죠. 이규보나 이인노 정도밖에 없다라고 공부했습니다. 그 해동 고승전이라는 거는 고종의 명으로 각훈이 쓴 삼국시대 승려의 전기예요. 삼국시대 승려 30인의 전기. 이규보가 쓴 동명왕편은요. 동명왕편은 이제 고구려 동명왕이죠. 그래서 이런 데 보면 이제 여기 서술 방식이 기전체죠. 그래서 본세지 열전 해가지고 분각 왕을 쭉 써주고 왕비를 쭉 써주고 열전 다른 인물들 아니면 연표 이런 식으로 기전체로 서술이 됐다라고 한다면 동명왕편 같은 경우엔 그냥 서사 시기 때문에 시입니다. 시기 때문에 이런 기전체 기사 본말체 이런 방식으로 쓴 게 아니에요. 시다라는 그런 점하고 동국 이상국집에 수록이 되어 있다 정도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고려는 그렇게 역사서가 많지를 않아요. 조선이 굉장히 많죠. 한편 이제 해동 고승전하고 관련을 해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할 거는 무신기 때 오게 되면 규법사 승려의 난이 일어나게 되고 교종은 조금 찬밥 신세가 되고 선종에 대한 후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교종이 아예 없어집니까? 아니죠. 우리가 요새의 백령결사 그런 운동도 흐름이 계속 나타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지금 고종의 명이라고 했잖아요. 고종의 명 하면은 교종이겠어요? 선종이겠어요? 당연히 교종입니다. 교종인 화엄종 중심으로 서술이 되었다라고 해서 동명왕편과 해동고승전 정도를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이후에 이제 원간섭기가 오죠. 인물은 이제 충렬왕입니다. 충렬왕을 앞에다 적어버린 거는 이제 원간섭기 하게 되면 이 이후에 이제 고려 말까지의 역사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원간섭기에서 우리가 성리학이 들어오잖아요. 고려 말을 가게 되면 이제 성리학 사관이거든요. 성리학 사관이 이어져서 고려 말까지 가기 때문에 성리학이 들어온 것도 원간섭기는 맞습니다. 시대를 그렇게 나눠보면은. 근데 이제 암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원간섭기와 원간섭기 중에 성리학이 들어온 시점부터 고려 말까지로 이렇게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충렬왕 때 가게 되면 고조선 계승의식이 있는 책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일현의 삼국유사, 충렬왕 때 일현이 지은 거죠. 일현이 이제 여기서는 유교적 합리주의라고 해가지고 단군 신화를 적지 않으니까 여기선 신의사관이라고 해가지고 큰 일이 있을 때 그런 기이한 일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단군을 적죠. 단군을 수록을 하고 아니 신라향가 또 수록을 하고 가락곡기도 있죠. 가락곡기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썼습니까? 기사 말분체 혹은 본말체 같은 말이에요 라고 해서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를 시기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적어볼까요? 삼국사기가 있고 일현에 삼국유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라를 이렇게 구별을 할 때 우리의 기본서나 일반적인 체계는 다 삼국사기를 따라요. 우리가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하잖아요. 전부 다 삼국사기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상대, 중대, 하대를 살펴볼까요? 신라 초부터 해가지고 진덕여왕까지 그리고 무열왕부터
핵공황까지. 한도공황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특징을 보면 이제 진덕여왕까지가 성골, 진골 할 때 성골입니다. 그리고 무열왕부터 이제 진골이 시작되죠. 그래서 무열계, 직계가 쭉 차지를 하다가 해공왕 이후에는 내물계, 반계가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이제 혈통이 되는 거예요. 혈통을 기준으로 나눠본 게 삼국, 사기고, 일련의 삼국유사 하면은 일련은 이제 승려죠. 그래가지고 상대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지정왕까지, 여기는 법풍왕부터 진덕여왕까지. 이 뒤는 무열왕 이후는, 무열왕 7세의 이유는 다 하나로 봐요. 그래서 명칭은 여기를 상고, 중고, 여기를 하고라고 했는데, 명칭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고유식 왕명을 쓰다가 불교식 왕명을 쓰다가 여기부터 이제 중국식 왕명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삼국 사기가 혈통을 중심으로 했다면 여기는 명칭을 중심으로 했다. 그래서 중고라는 거는 불교식 왕명을 사용한 때다라고 구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기죠. 삼국 사기에서는 상대에 속하는 것을 이르는 상고와 중고로 나누었다. 그래서 이 시대 구분을 꼭 해 주셔야 되고요. 삼국유사하고 또 뭐 있습니까? 제왕홍기가 있죠. 충렬왕 때 이승유의 제왕홍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두 개입니다. 우리가 단군조선 이후에 현대 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기원전 12세기에 기자라는 분이 와가지고 왔다라는 그런 기자조선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삼조선설이라고 부르는데, 이 최초로 삼조선설을 쓴 저서가 제왕홍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발해사를 우리 역사로 최초로 인식을 하죠. 주의를 할 거는 발해사를 우리 역사로 최초로 인식을 한 거는 충렬왕 때 이승유의 제왕홍기다라고 한다면,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쓴 거는요, 이건 이제 조선 후기에 유득공이 발해고를 쓰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주의해야 합니다.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쓴 거는 발해고고, 발해의 역사 자체를 우리 역사로 처음으로 본 거는 제왕홍기다. 한편 이제 그때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데, 천추, 금경록이라는 거하고, 이제 여기서 고금록이라는 게 있었죠. 여기서도 고금록이 있습니다. 이 시기가 이제 다 충렬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충렬왕 때니까 그래요. 충렬왕 때 쓰였다. 그래서 이건 뭐 제목 정도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도가 좀 낮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현조는 안 하죠. 그래서 원간섭기 하게 되면 구조선 계승의식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소광 때 본조 편영강목이라는 저서가 쓰여요. 충숙왕이잖아요. 원간섭기 아니야? 원간섭기죠. 원간섭기인데 우리가 성리학사관 흐름이 이 뒤로 이어져서 고려 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관을 구별하자라는 의미에서 여기를 원간섭기의 충렬왕으로 묶었고요. 여기는 고려 말까지의 성리학사관이 두드러지는 시점으로 묶었습니다. 이제 명문론이 중요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름도 써줄까요? 민지죠. 민지라는 인물이 썼는데, 지금 강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강목.
우리가 4페이지에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강 하면은 이제 큰 줄거리고, 목 하면은 이제 세부 내용입니다. 어떤 거를 뭐 강으로 잡고 어떤 걸 목으로 잡을 건가, 이거는 사관한테 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잡아가지고 이거는 중요하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걸 사관이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목체라는 것 자체가 평가를 내리는데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사관의 주관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성리학자들이 뭐 불교를 비판한다든가 현재 왕조를 부정한다든가 뭐 그런 걸 할 때 강목체가 유용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강목체로 평가받고 있고요. 본조, 평년, 강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현의 사략이 있죠. 이재현의 사략이 있는데 본조, 편년, 강목과 이 두 개는 이재현 하게 되면 이제 승용관 대사성을 지냈죠. 이재현이 지었고 공민왕 때죠. 이것도 성리학적 명분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계열에 있는 거예요. 성리학 사관. 왜 이제 사략은 사론만 전한다. 이건 이제 전하지 않고 여기에 실렸던 사론이라는 것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 역사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지우고 마지막으로 문화사에 칠판을 지워봤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어서 고려시대의 문화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천문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사천관이라고 해서 서운대라고도 하죠. 천문을 전담하는 관청을 설치했다라고 하고요. 그 전부터 존재하던 첨성대에서 관측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문과 관련을 해서 이제 역법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면 초기에는 이제 당에서 들어온 천명력을 쓰다가 이후에 이제 원간섭기 때 오게 되면은 수시력을 사용하게 되고 이후 이제 국민왕 때 하게 되면 명예 대통령을 쓰게 됩니다. 천문 다음에 뭐 의학과 관련을 해서 뭐 의학 교육이 있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향약 구급방이라는 의서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에 고종 때 원간섭기를 거치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180여 종의 국산 약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현존 최고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현존 최고 이런 수식어가 붙으면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단독으로는 출제가 안 된다고 해도 조선시대 의서들과 연관해서 선지로서 주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약 구급방은 잘 외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쇄와 관련을 해가지고 고려시대에 이제 초조대장경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번 봤죠. 현종 때 오게 되면 불력의 힘으로 거란을 막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초조대장경 이후에 또 뭐가 있어요? 교장이 있죠. 우리가 이제 속장경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고려 중기 하게 되면은 승려가 누가 있습니까? 의천이 있죠. 의천이 고려 송교의 주석서를 모아가지고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을 만들고 교장 도감을 설치해서 교장을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조 대장경이나 교장 두 개 다 몽골의 침입이 있게 되면 몽골의 2차 침입 때 소실이 되죠. 그래서 이제 만든 게 뭐예요? 제조 대장경인데 제조 대장경보다 조금 빨리 상정 고금 예문이란 게 있어요. 이제 기록상 최초에 금속 활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후가 강화도로 들어가서 이제 이걸 기존에 있던 걸 다시 인쇄를 한 거죠. 이걸 금속 활자로 인쇄했다라는 기록만 동국 이상국집에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속 활자인데 현존을 안 하는 거죠. 최후가 강화도에서. 그리고 만들어진 거 제조 대장경, 몽골의 2차 침입으로 초조 대장경과 교장이 손실이 됐기 때문에 제조 대장경을 만듭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팔만 대장경이라든지 고려 대장경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대장도감을 설치를 해가지고 진주하고 강화도에서 만들어집니다. 이후에 이제 가장 중요한 직지심체 요절이 있죠. 이게 아마 이 중에선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면접을 보러 가는데 가슴이 막 뛰어서 진정이 안 된다. 뭘 먹어야 직방이에요? 우황 청심원을 먹어야 직방이죠. 그래서 우황 때 청주 흥덕사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직지는 이렇게 우황청에서 외워주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현존 최고의 금속 활자죠. 이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프랑스 공사가 수집을 해가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 프랑스 공사가 수집을 해갔다는 내용이 이전에 시험에서는 약탈해 갔다 라고 하면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고려하게 되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 중요할 텐데요. 초기에는 신라나 아니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정도만 나오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이후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고려 청자 하게 되면 11세기 이제 문벌귀족 시기부터 청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순수 청자예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고 특징이 그냥 비색 그리고 오리 모양이다 이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머릿속에 있는 그 일반적인 가장 전형적인 고려 청자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는 12세기에서 13세기 한 중엽까지에 해당됩니다. 주도 세력으로 치면은 이제 무신기에 가깝죠. 무신기가 1170년부터 한 100년 정도 지속이 됐으니까요. 제목은 뭐예요? 쌍감 청자죠. 그래서 표면을 파내고 백토분이나 흑토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구웠다 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청자는 이게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원간섭기가 오게 되면은 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청자가 쇠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뭘로 바뀝니까? 청자는 쇠퇴하고 분청사기로 바뀌죠. 청자의 겉에 백토분 같은 거를 바르고 만든 게 분청사기인데 특징은 이제 소박해집니다. 소박해져가지고 이 분청사기가 조선 초까지 이어지게 되죠. 이렇게 이제 살펴봤으면 다음으로 음악이나 문학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악이나 문학. 맨 처음으로 이제 아악이나 소각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악이라는 거는 이제 송의 영향을 받은 거고, 이거 궁중음악이에요. 일반적인 평민들이 즐겼다라는 거는 이쪽이죠, 소각. 여기는 이제 당의 영향을 받았는데, 기존에 있던 음악이 당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변한 겁니다. 이 소각하고 구별해야 될 게 소교라는 게 있죠. 고려 말에 나타나게 되면 이거 이제 장가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민중음악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소각에 속하는 고려 초부터 있었던 소각에 속하는 게 동동이나 오관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소교 맨 마지막에 장가에 속하는 게 여러분 좋아하시는 쌍화점이나 만두 가게에 들어갔더니 손을 탁 잡죠. 그리고 가자고 그러죠. 가시리 같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이제 문학을 한번 살펴보자면 폐관 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폐관 문학 하게 되면 이제 설화를 바탕으로 창작을 한 겁니다. 이런 근데 폐관 문학이나
이 이후에도 한번 적어볼까요? 가전체 문화. 아니, 뭐, 신진사대부의 뭐, 경기체가. 이런 것들은 이제 시기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무신기예요. 무신기 이후. 경기체가는 뭐, 신진사대부들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제 원간섭기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초에 아학과 소과학이 있었다면 무신기 이후에는 폐관문학과 가전체 문화 그리고 원간섭기 신진사대부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경기체가가 이어져 내려오게 되고요. 맨 마지막엔 소교, 장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뭐 폐관문학은 뭐가 있는가? 이때 뭐 문인이 별로 없죠. 뭐 이규보나 이인보 다 그런 인물들밖에 없죠. 폐관문학 하게 되면 뭐 백운소설이나 파한집, 뭐 보안집, 뭐 이런 게 있을 테고요. 가전체 문화 하게 되면 이게 물건을 의인화한 거예요. 물건을 의인화. 예전에 뭐 누가 알려주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가전제품을 의인화했다. 뭐 이렇게 외웠대요. 가전체 문화 하면은 물건을 의인화한 건데. 뭐 국순전이나 뭐 공방전, 뭐 국선생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경기체가 하게 되면은 신진사대부라고 했죠. 계층이 신진사대부가 신라의 향가 형태를 발전시켜서 만든 노래인데요. 이렇게 내용을 보면 뭐 좀 자랑하는 노래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은 거죠. 경기체가가.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뭐 관동별곡이나 뭐 한림별곡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옆에 이제 뭐 건축을 한번 살펴볼까요? 건축을 한번 살펴보자 한다면 일단 고려 전기는 없어요. 현존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탑을 배울 때도 고구려는 목탑 양식이라 없죠. 참 다행인 거죠. 고려 공부하는 입장에서. 건축하게 되면 가장 크게 우리가 주심포 양식과 고려 후기를 말하는 겁니다. 전기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다포 양식을 구별을 해서 어떤 게 주심포고 어떤 게 다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건물을 세울 때 기둥이 있고 여기만 올려서 지붕을 얹는다 하면 이게 주심포예요. 기둥 쪽에만 공포가 있는 게 다포다 하면은 이제 다 있는 거죠. 기둥이 아닌 곳에도. 그래서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이 뭐 왜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내는 주제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사를 처음에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할 줄 모르니까 앞글자만 자꾸 따서 외웠는데 이렇게 주극, 무, 대 이렇게 외우고 다, 응, 보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극락전이고 무량수전이고 대웅전이죠. 여기 뭐 응진전, 여기도 응진전, 보광전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외우면 안 됩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거를 공부를 제가 맨 처음에 외울 때 이렇게 외워버렸는데 안 된다는 걸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제 뭐 종교가 불교도 아니고 종교가 저는 없는데 왜 그러냐면 뭐 이렇게 극락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미타불만 믿으면 극락 세계에 간다라고 하죠. 뭐 건물 안에 뭐 어떤 절이든 건물 안에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다. 그러면은 이 건물의 명칭은 극락전이에요. 그 무량수전도 이 아미타불의 다른 이름이 무량수라고 해요. 해가지고 같은 겁니다. 실제 이제 의미는 뭐 대웅전 하면은 이제 현세불이죠. 석가모니. 그러니까 어지간한 절에서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건 대웅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극락전, 무량수전, 대웅전 이런 게
그 안에 어떤 불상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워버리면 대웅전 그러면 전국에 엄청 많은 거죠. 절마다 뭐 다 있는 거죠. 대웅전 이런 게.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외웠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외우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외워도 저같이 외워도 나중에 이제 이 앞에는 외워집니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봉정사, 극락전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은 절 이름도 외워지고 또 이렇게 절 이름까지 바꿔가지고는 시험 문제가 그동안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외우는 게 잘못된 줄은 아는데 문제는 다 풀려요. 풀다 보면 여기도 보다 보면 이제 외워져요. 성불사, 응징전 하게 되고 여기는 서광사죠. 서광사, 응징전 하게 되고 여기는 심원사, 보광전 해가지고 저는 주공무대, 다흥은 뭐 이렇게 처음에 모르니까 외워놨던 건데 뭐 이렇게 외워도 나중에 절 이름도 붙여져서 계속 보다 보면 외워집니다. 절 이름도. 그 절 이름까지를 바꿔서 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외워도 뭐 괜찮지 않나. 알아요. 건물 자체가 오시는 불상에 따라서 명칭이 정해진다는 거를.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주공무대, 다흥 뭐 이렇게 외워놔도 뭐 크게 문제가 없다. 나중에 절 이름은 외워지기 마련이니까 라는 거를 이제 말하고 싶고요. 한편 이제 주심포 양식 하면은 주심포 양식, 주공무대, 다흥응고에서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을 나눴다면은 지붕에 대한 게 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이런 지붕은 맞배 지붕이라고 해요. 맞배 지붕이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활작 지붕이란 게 있죠. 이렇게 해서 좀 나간 거. 이런 거는 이제 팔작 지붕이죠. 특징이 이제 맞배는 굉장히 쉽고 팔작은 여기 이렇게 좀 지면하고 수직인 이런 면이 존재하죠. 지붕의 가운데부터 위쪽에.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특징들이 시험에 좀 나옵니다. 근데 반복적으로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팔작 지붕이 되고 여기도 이제 여기가 팔작 지붕이 됩니다. 이제 베을림 기둥이 있죠. 베을림 기둥은 이제 이렇게 가운데가 블루가 거죠. 여기도 베을림 기둥. 여기는 이제 맞배 지붕. 여기도 맞배 지붕. 근데 이제 두 개 다 맞배 지붕입니다. 부석사 무량수전은 팔작 지붕에 베을림 기둥이다 하고 심원사 보강전도 지붕이 팔작 지붕이다 라는 점까지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주공무대하고 다흥응보를 외워놓고 그 다음에 팔작 지붕인 거 두 개를 외워놓고 부석사 무량수전은 베을림 기둥 이게 가장 잘 나옵니다. 뭐 이렇게 외워놓는 게 시험 볼 때 가장 생각이 잘 나는 형태로 외우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넘어가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이제 뭐 또 탑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탑을 한번 보자면 고려 초에는 이제 개성에 불일사 5층 탑이 있고요. 이건 이제 고려 양식을 따른 거예요. 뭐 부여에 무량사 5층 탑 하게 되면은 백제 양식을 따른 거죠. 이게 이제 뭐 익산에 왕궁리 흑탑 하게 되면 또 이제 백제 양식을 따른 겁니다. 또 이제 개성에 헌화사죠. 헌화사 7층 탑 하게 되면 이제 신라의 양식을 따라서 이제 고려 초에는 이렇게 삼국의 양식을 따라서 탑들이 만들어지다가 광종 이후에 이제 송의 영향을 받죠. 송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올림픽이 있었던 평창에 월정사,
팔각 구층탑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 병풍 같은 게 이렇게 달렸죠, 탑에. 그 이후에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만들어지죠.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좀 특징이 있어요. 다른 거는 우리나라 기존의 탑들은 화강암을 위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조선에 가게 되면 조선 세조 때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뭐 이거 말고는 이제 건축 탑 하면 승탑도 있죠. 부도라고 하는데 고달사, 원종대사, 해진탑비 이야기 되면 우리가 승탑을 신라 말에 배울 때 전형이 뭐라고 했어요? 팔각 원당이라고 했죠. 그래서 고달사, 원종대사, 해진탑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각 원당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고려에 가게 되면은 이제 이형적인 그런 승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흥법국사탑 하게 되면 원형이죠. 공모양. 뭐 지광국사탑은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신라 말에는 이렇게 팔각 원당형인 전형적인 승탑이 만들어졌다면 고려시대에 오게 되면 흥법국사, 원형인 승법국사나 지광국사 같은 이렇게 원형이나 사각형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게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글씨. 그렇게 되면 전기에는 이제 왕이지체라고 해가지고 왕이지는 이제 동진인가? 동진 사람이에요. 그 4세기 사람이죠. 굉장히 옛날 사람인데 왕이지체나 고려 전기에는 그러면 당나라의 구양순체가 계속 이어져서 유행을 합니다. 이후에는 이제 후기에 오게 되면 원에서 송설체가 들어와서 유행을 하게 되죠. 송설체는 이제 원나라 영경에 왕건당을 설치해가지고 이제 교류를 하잖아요. 누구랑 교류를 합니까? 조맹보랑 교류를 하죠. 이게 조맹보의 글씨입니다. 그래서 송설체 하면은 조맹보체가 된다라는 거가 있고요. 이외에 뭐가 더 있나? 뭐가 더 있나? 한번 불상이 있죠. 불상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여기에 정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칠판이 좁아서 적으려다가 그냥 반절만 지워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불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초 하게 되면은 신라의 영향을 받은 거, 그리고 대형 철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대형 철볼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남 하사창동 석가열애가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광주 충국리 철볼입니다. 지금은 이제 박물관에 있죠. 이게 있고 이제 신라의 영향을 받은 광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열의 좌상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고려시대에 대형 석볼도 만들어지죠. 가장 유명한 게 관쪽 은진미륵이라고도 하죠. 은진미륵이나 아니면 안동이천동 마해열의 입상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품사연이라고 해가지고
글씨를 굉장히 잘 쓴 4명의 인물에 대해서 또 시험에 뭐 단독으로는 안 나오고 다른 인물들을 설명할 때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신라에 밥 먹고 글씨만 썼다라고 하는 이제 김생이 있다면 고려시대 이제 최우가 글씨를 굉장히 잘 썼다고 해요. 최우 다음에 뭐 탄현, 유신 뭐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칠판에 적어놓은 거가 교재에 있는 걸 뭐 전부 다 적지는 않았어요. 뭐 수업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한데 이제 문화사라는 부분이 어렵다기보다 외우기가 굉장히 싫은 것들이 많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그냥 단어장같이 이렇게 암기하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여기까지 고려사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조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